안녕하세요. 이건용 건축사입니다. 오늘 제 채널의 구독자가 8,000명을 넘어서게 됐는데요. 사실 제 유튜브 채널은 건축 실무를 위주로 영상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이 보시면은 재미없고 지루하고 너무 전문적인 얘기라서 사실 좀 어렵다고 말씀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축에 대한 지식과 실무에 대한 경험, 이런 것을 접할 수 있는 유일한 채널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이제 현업에서 일을 하고 있고 또 협회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법령 지식과 최근의 소식, 그리고 건축 실무를 하면서 실질적인 업무에 대한 현황을 여러분에게 좀 전달하는 그런 기회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과 함께 건축 실무 채널을 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 작품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꼬마 빌딩 상가주택인데요. 오늘은 상가와 주택이 결합된 그러한 건축물을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꼬마 빌딩은 굉장히 작은 땅에서 적은 자본으로 건물을 만들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서민의 마지막 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사실 여러 형제들이 모여서 상가주택을 만드는 경우도 있었고, 또 새로운 땅을 사서 부동산 수익형으로 만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다양한 사례가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설계한 상가주택을 가지고 어떻게 설계했는지, 또 상가주택에서 무엇을 고려해야 될지, 그리고 상가주택에서 내부의 평면 구성도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관용의 건축작품 꼬마빌딩 상가주택 클라인하우즈의 성신여대 패밀리하우스를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꼬마빌딩 상가주택 클라인하우즈의 성신여대 패밀리하우스, 대지 면적이 46평이 되는 그런 땅에서 상가와 주택이 결합된 꼬마빌딩 상가주택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가주택은 우리가 흔히 주상복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상가와 주택의 다른 기능이 결합된 건축물이기 때문에 주상복합이라고 얘기합니다만, 그것은 이제 대규모 건축물 같은 경우는 주상복합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상가주택은 한 필지나 두 필지를 결합해서 우리가 조그만하게 짓는 거기 때문에 사실 상가주택, 점포주택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합니다. 그래서 상가주택을 할 때 무엇을 고려해야 될지 한번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상가의 독립성과 주거의 프라이버시를 확보하자라는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이 상가의 영업시간과 또 주거의 프라이버시가 좀 충돌하는 부분이 있죠. 아무래도 상가가 영업시간이 밤 10시까지 이루어진다고 보면은 주거의 프라이버시도 일정의 좀 침해를 받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상가는 상가 나름대로의 독립성과 임대성이 잘 돼야 된다. 임대가 잘 돼야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주거는 주거의 기능에 충실에 맞게 어떻게 상가와 주거를 분리하면서 프라이버시를 확보할 수 있는지, 그게 설계를 하면서 주요한 고려사항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발코니 확장으로 실면적을 최대한 확보하자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는 용적률이 있기 때문에 상가와 주거를 설계를 할 때에 상가는 이제 발코니 확장 부분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주거 부분에서 이 면적을 최대한 보너스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발코니 확장 부분에서 최대한 확보를 하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상가와 다가구가 결합할 때, 그러니까 상가와 다가구로 하느냐 다세대로 하느냐라는 부분이 있는데, 다가구로 해야만 대지 안의 공지의 부분에서 좀 이익을 가져간다. 이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꼬마 빌딩을 설계하고 공사할 때는 땅이 워낙 작기 때문에 50cm, 1m 이 부분이 큰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가구 같은 경우는 건축선에 이격거리가 없다. 그러니까 도로하고 만나는 부분에서의 이격거리가 없다라는 부분이고, 또 대지 안의 공지 같은 경우도 인접대지와의 이격거리가 50cm만 되면 되기 때문에 사실 이 50cm도 매우 중요한 차이가 되기 때문에요. 우리가 보통 상가를 하게 되면 다가구랑 같이 하는 게 좋겠다. 일정 규모의 땅 같은 경우는 적기 때문에 다가구로 해야만 조그마한 땅에서 건물을 조금 더 크게 지을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상가와 다가구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부분이 조금 이익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는요. 땅이 작아도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자. 엘리베이터는 4인승과 6인승, 이게 이제 미니 엘리베이터인데요. 사실 이제 땅이 45평, 50평 정도 규모만 되더라도 미니 엘리베이터를 넣을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네, 이 부분은 땅이 뭐 30평 정도 되면은 워낙 작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만은 45평 이상만 되더라도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주거의 편리성, 또 주거의 임대라든가 주거만의 어떤 5층까지 걸어서 올라가기는 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해서 좀 편리성과 임대도 잘 되게끔 하는 부분이 좀 고려해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일조권에 맞게 복층형 세대도 고려할 수 있다. 사실 우리가 상가주택 같은 경우는 서민들이 마지막으로 꿈꿀 수 있는 어떠한 주택의 유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꼭대기에 살고 나머지 층은 임대형으로 해서 이것을 수익을 갖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이제 베이비 부모들이 은퇴하면서 사실 마땅한 수익이 없기 때문에 상가주택을 지어서 근생용도는 임대를 주고 또 주거는 또 자기가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그러한 주거의 유형이 필요하기 때문에 요즘 아파트 값이 많이 올라서 아파트를 하나 처분하고 여러 형제들이 모여서 가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좀 잘 생각을 해서 이렇게 만들 수 있는데요. 이제 땅이 작기 때문에 이제 땅의 위치라든가 향이라든가 이런 게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조권에 맞게 불가피하게 4층, 5층이 많이 깎이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이 복층형 세대도 우리가 고려할 수 있다는 부분이죠. 우리가 여러분이 이제 땅을 살 때 이제 이런 생각을 하죠. 주인이 위에서 살려고 하거든요. 이게 얘기해 보면은 그래도 주인이 좀 위에 살아야 되지 않겠나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면은 일조권을 받기 때문에 4층, 5층이 사실 많이 깎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4층, 5층 부분이 면적이 아주 작기 때문에 상가주택으로 들어가기 전에 살고 있던 라이프 스타일을 그대로 유지를 하려면 아무래도 좀 평형이 커야 된다는 겁니다. 평형이 크려면 일조권에서 많이 깎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4층, 5층을 복층형으로 한 세대로 고려를 해서 주거를 살 수도 있다. 이 부분이 좀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모든 건축의 행위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땅의 위치와 땅의 향, 또 땅의 모양, 또 땅과 도로와의 관계, 이런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땅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건축이 똑바로 올라갈 수도 있고 깎일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땅을 좀 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섯 번째는 토지 사용 승낙서 부분이 됩니다. 이 부분은 이제 다가구하고 근생이 결합되어 있는 경우인데 사실 토지는 뭐 부친이 땅일 수도 있지만 건물은 자녀들의 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서 토지는 부친의 땅이고 건물의 지분은 자녀들과 같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증여라든지 상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인센티브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좀 여러분이 고려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략 6가지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상가는 상가 나름대로의 임대성과 사업성과 수익성, 또 독립성 이런 부분이 나와야 될 것 같고 또 주거도 거기에서 살기 때문에 주거의 편리성을 동시에 만족하려면은 엘리베이터라든가 발코니 확장 부분이라든가 또 주인 세대는 불가피하게 복층형으로 고려를 해서 들어갈 수 있게끔 하는 부분도 좀 중요한 요인인 것 같습니다. 좀 개략적인 상가주택 고려사항을 좀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제가 설계한 어반클라인 성신여대 패밀리하우스를 좀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젝트 개요는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에 있고요. 2종 일반 주거지역의 도시지역입니다. 그러니까 2종 일반 주거지역이니까 건폐율 60%에 용적률 200%가 되겠습니다. 건축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고요. 대지 면적은 46평, 그리고 건축 면적은 28평, 건폐율 59%, 용적률 199%. 사실 대지 면적이 좀 컸습니다만은 도시계획선으로 지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부를 보행로로 내주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면적은 용적률이 200%이기 때문에 91평 정도가 됐고요. 여기서 발코니 확장이 무려 15평 정도를 발코니 확장으로 보너스를 받았다. 그래서 이 발코니 확장이
매우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이 발코니 확장은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그리고 계단의 위치와 일조권에 복잡하게 엮여 있기 때문에 사실 발코니 확장을 잘 할 수도 있고 좀 적게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소규모 땅에서 최대한의 면적을, 즉 실사용 면적을 뽑으려면은 이 발코니 확장을 아주 잘 하시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제가 평면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발코니 확장을 할 수 있는지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도는 근린생활시설과 다가구 주택 두 세대로 꾸몄습니다. 허가 완료는 2016년도 7월 달에 허가를 받았고요. 최종적인 준공은 2017년 3월 31일에 준공을 받은 상가주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지를 한번 좀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지는 198번지, 197번지 이렇게 두 필지였는데요. 원래는 땅이 이렇게 도로까지 포함된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도시계획선이 이렇게 이미 잡혀 있었죠. 도시계획선이. 이런 경우가 있는 땅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사실 이게 도시계획으로 내줘야만 하는 그러한 땅이 되거든요. 이게 무려 7.56평이 됐습니다. 7.56평. 여러분이 대지를 매입을 할 때 먼저 도시계획에 도로선이 있는지를 좀 확인을 해야 됩니다. 도시계획에 도로선이 빨갛게 그어져 있는데요. 도시계획 도로선이 잡혀 있다면 무조건 내 땅에서 도로를 내줘야 된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원래는 한 53.5평 정도 됐는데요. 이게 이제 7.56평을 이제 재측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신청할 수 있는 이 대지 면적은 46평이 된 거죠. 결국은 이거는 도로로 내주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로 내준 게 새롭게 지적에 대한 지번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 땅을 보면은 이게 북쪽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북쪽. 북쪽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이 부분은 일조권에 대해서 안 받는 땅이고, 이 부분은 일조권에서 받는 그러한 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지의 대략 50%는 일조권을 받고 나머지 50%는 도로하고 접해 있기 때문에 일조권을 안 받는 그런 땅이기 때문에요. 그래도 조금 좋은 땅이죠. 왜 그러냐면은 이 도로가 이렇게 두 개의 도로가 만나고 또 이렇게 코너부가 있기 때문에 상가주택으로 짓기에는 좀 좋은 그런 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대지의 모습이 되겠는데요. 우리가 건축을 시작하기 전에 현장을 찍은 모습인데요. 두 필지를 합해서 하나의 건축물을 지은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건물이 하나가 있고 여기에 건물이 하나가 있는데요. 두 개의 건물을 합해서 돼 있고요. 두 개의 도로가 만나면서 코너의 입지가 상당히 좀 좋았던 그러한 땅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 모습은 옆집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하나의 필지와 두 개의 필지가 결합된 그러한 땅이고요. 예전에 구한옥이 있었던 그러한 두 필지를 합해서 하나의 건물을 지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이 사진은 측면에서 찍은 건데요. 자, 이 부분이 아까 보셨던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에서 도시계획 도로가 잡혀 있었던 땅입니다. 여러분, 도로는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지만 보행로와 차로가 합쳐진 게 도로입니다. 여러분, 건축법에서 제가 좀 해설됐습니다만은 건축법상의 도로는 4m죠. 그 4m에서 보행로와 차로가 포함된 것이 도로다. 그래서 도시계획의 도로가 잡혀 있다면 이건 이제 보행로로 이제 이격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사실 이 부분이 도로로 내줘야 되는 그러한 부분이죠. 그래서 나중에 완공이 됐을 때는 이 건축물의 요 3m 부분이 거의 도로로 내준 그러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이 사진은 아래쪽 도로에서 본 모습인데요. 대지의 하나의 모습이 되겠고, 그 위쪽에 또 하나의 한옥이 있었던, 두 개의 한옥이 있었던 그러한 건물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이 사진은 철거하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두 개의 건물을 허물고 철거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제 이 부분이 도로로 내줘야 되는 그러한 도시계획 분할 계획이 잡혀 있었던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설계를 한번 좀 설명을 드리면은요. 자, 이 부분이 이제 북쪽이고 도시계획 도로선이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모양으로 건물을 설계를 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고요. 중요한 부분은 이제 성신여대 인근이었는데요. 주 진입이 아래쪽으로부터 위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었고, 이 코너가 좀
부각되는 그러한 땅이었기 때문에 이 코너의 위치를 잘 살리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었죠. 당연히 이 코너는 상가의 위치로는 매우 좋지 않습니까? 상가의 위치로는 매우 좋아서 이 부분이 이제 상가가 입지하는 부분이 있고요. 우리가 이제 일조권에서 검토를 할 때에 북쪽에서 일조권을 계속 받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계단하고 엘리베이터는 5층까지 올라가야 되니까 계단하고 엘리베이터의 부지는 아래쪽으로 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대부분이 설계를 하면은 일조권 때문에 자연스럽게 엘리베이터와 계단의 위치가 남쪽으로 정해질 수밖에 없다는 부분이 어떤 설계에서 좀 기본적으로 체크할 내용이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제가 어떻게 설계를 했는지 한번 좀 개략적으로 한번 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땅은 레벨차가 있었던 곳입니다. 레벨차가 여기가 0이면 여기가 1.4m가 높은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조권을 이렇게 받겠죠. 자, 그래서 이제 A의 구역과 B 구역으로 보자면 이 B 구역은 일조권을 안 받는다고 보시면 되니까 자연스럽게 건물이 똑바로 올라갈 수가 있죠. 자, A 구역은 옆집의 대지와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일조권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무래도 여기가 낮고 높기 때문에 일조권에서는 조금 더 유리했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여기에 땅 1.4m가 차이가 나니까 70cm의 보너스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북쪽이 높은 땅이 조금 더 유리한 측면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쪽이 1.4m가 높고 여기가 0이었는데요. 일조권을 위쪽에서 받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계단의 위치는 남쪽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코아가 이렇게 남쪽으로 위치를 했습니다. 엘리베이터도 6인승으로 설치를 해서 남쪽으로 최대한 위치를 하고요. 이 부분은 50cm입니다. 여기에 대한 프로그램은 근생과 다가구였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격거리가 50cm, 즉 인접대지와의 경계에서 50cm를 떼는 거고요. 앞쪽에 도로하고 만나는 이 선은 50cm를 안 떼도 되지만 보통 이제 구청에서는 대략 한 30cm나 20cm 정도로 좀 이격을 해라 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시공에 대한 오차가 있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계단이 위치해 있고요. 자연스럽게 주차는 북쪽에서 진입을 하는 게 일반적인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조권을 받기 때문에 최대한 아래쪽으로 건물이 이렇게 위치를 하고 북쪽에서 주차를 이렇게 진입을 하겠습니다. 통상적인 설계의 방식은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일조권 때문에 건폐율 60%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건물이 남쪽에 이렇게 바짝 붙여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거고요. 좀 특이하게 가려면은 뭐 계단이 빙글빙글 돈다든지 엘리베이터는 별도로 간다든지 이렇게 좀 특수한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일조권, 즉 북쪽에 주차장을 위치를 시키고 남쪽에는 계단이 올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고요. 땅이 46평에서 건축을 했지만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했습니다. 건축주에 이제 노부모가 계셨기 때문에 아무래도 노인분들은 엘리베이터를 이용을 해야만 좀 생활에 편리하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꼭 설치해달라는 요건이 있었고요. 제가 여기서 조금 고려했던 부분이 뭐냐면 상가와 주거를 어떻게 분리할 거냐라는 부분이었는데요. 1층에서 들어가는 상가는 자연스럽게 분리가 되죠. 아무래도 영업시간으로 상관없이 이 주출입하고는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뭐 밤늦게라도 이렇게 진출입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2층까지가 근생이었고 3층부터 5층까지가 주거였기 때문에 2층은 불가피하게 이 엘리베이터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2층의 독립성이라든가 또 레벨차를 이용을 해서 이쪽 부분에 2층에 전용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별도로 조금 설치하는 것을 좀 고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2층에서 올라가서 바로 들어오고 또 보행로에서 계단이 보이면서 2층에 대한 진입이 수월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생각을 했고요. 이쪽에서의 엘리베이터의 주 코어에서는 문이 설치되어 있어서 피난 계단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2층은 계단이 2개가 있다. 그러나 평상시에 사용할 수 있는 근생용 계단은 위쪽에 별도의 계단을 따로 만든 게 좀 설계에서 좀 주요한 사항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1층의 근린생활시설, 2층의 근린생활, 3층의 다가구주택 한 세대, 4층, 5층은 복층형으로 다가구주택 한 세대를 했다. 이게 이제 제가 디자인할 때 최종적으로 이제 완성된 이미지 샷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층에 상가, 2층에 상가 이쪽에서 좀 높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전용 계단을 만들었고요. 3층과 4층, 5층은 복층으로 만들어서 이게 일조권을 이렇게 받기 때문에 4층, 5층 부분은 한 세대로 구성을 했고요. 3층 같은 경우도 한 세대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메인 주 출입은 이쪽에서 남측의 낮은 쪽에서 들어가고 상가 부분과 계단 부분은 위에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코너 뷰에서 본 부분인데요. 코너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상가는 좀 최대한 코너를 열어서 좀 입지적으로 잘 보이게끔 처리를 했고요. 1층 부분하고 이 상가도 잘 보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주택 부분이 사실 이제 창문이 나기 때문에 좀 주택에 대한 회기성과 그런 부분을 조금 감소하게 시키기 위해서 창문의 이런 배치라든지 이런 조그마한 창이라든지 이렇게 오프닝 되는 부분을 좀 자연스럽게 분리를 시키면서 좀 디자인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계단 부분 같은 경우도 좀 긴 창과 픽스 창 이런 것을 도입을 해서 주거지만은 좀 상가와 잘 어울리게 창문의 위치를 적절하게 조정을 하면서 인명 구성을 했다라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이 아무래도 일조권을 받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은 이제 경사지붕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경사지붕에 대한 어떤 재료적인 분리를 통해서 이 부분은 메탈 재료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부와 하부가 분리되는 그렇게 구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이 이제 북측에서 본 부분인데요. 우리가 도시계획 도로선으로 좀 내주고, 그 다음에 2층으로 바로 올라가는 계단을 만들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오프닝을 시켜서 좀 개방감 있게 도로에서도 2층이 보이게끔, 그리고 또 상시 사람들이 이제 오르내리락 할 수 있게끔 진입에 대한 편리성을 좀 고려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북쪽 부분에 이 상가를 위해서 좀 고려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평면은 다가구 주택의 3층 평면도인데요. 여러분 이제 발코니 확장을 어떻게 했는지 보겠습니다. 이 평면은 전용 면적이 52제곱미터로 15.7평이 되겠습니다. 이게 법적인 이제 평면의 면적이 되겠죠. 그리고 발코니 확장 면적이 6.35평이 되겠습니다. 6.35평. 이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거의 22평의 실평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너스로 우리가 6.35평을 발코니 확장으로 받았다. 자, 발코니 확장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엘리베이터가 이게 6인승이 있고요. 계단이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이게 현관으로 들어오면은 현관에 이제 신발장이 있고, 중문이 있고요. 이 부분이 침실원이 도로 쪽으로 보게 되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침실 같은 경우는 환기가 돼야 되고 또 발코니 확장을 하게 되면 창문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니까 도로 쪽으로 면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게 도로가 여기 있고 이게 도로에 있는데 이쪽으로 창문이 만들어지고 거실이 만들어지고, 이쪽으로는 일조권 때문에 완화가 됐기 때문에 이쪽에도 창문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침실 1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발코니 확장 부분이 되고요. 이 네 측의 길이가 2100이 되겠습니다. 자, 거실 부분은 거실도 이렇게 길게 발코니 확장을 할 수가 있겠죠. 이게 확장형 발코니고요. 이 부분도 막아져 있는 발코니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막아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발코니 확장이 되고요. 이 침실, 이쪽 침실에도 발코니 확장이 되기 때문에 발코니 확장 부분이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 이렇게 되고, 그래서 굉장히 6.35평이라는 발코니 확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주거의 평수가 좀 커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디자인을 하다 보면 제일 어려운 부분이 이런 코너에 사선이 생기는 겁니다. 사선 부분이 있는 경우가 디자인이 상당히 어려워요. 평면 구성하기도 어렵고 인면 구성하기도 어려운데, 이 부분은 이제 주방을 위치를 해서 주방에서도 좀 창문이 만들어지고 자연스럽게 거실하고 주방이 잘 연동될 수 있게끔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준공 사진에 대한 모습인데요. 좌측의 사진을 보면은 준공 전 현장에 대한 모습이 되겠고요.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완성된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상가, 2층의 상가, 아까 이미지 보신 것처럼 3층, 4층, 5층 이렇게 주거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상가와 다가구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위의 재료는 징크 패널이 되겠습니다. 징크 패널로 메탈 재료를 도입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한 사선에 대한 디자인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부분도 그런 사선의 이미지에 맞게 제가 디자인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석재와 메탈이 혼합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간판의 위치도 좀 고려를 했고요. 간판은 아무래도 좀 바로 모퉁이에 있는 부분이 좋기 때문에 모퉁이에 위치를 했고 최대한 도로변으로 많이 오픈되어 있는 이런 창문들을 만들었다라는 부분이 상가를 조금 고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낮에 본 사진의 모습인데요. 낮에 본 사진의 모습은 어떤 상가의 창문 그리고 아래층과 위층을 분리를 시켜서 나름대로의 상가의 구성도 좀 독립성을 주고자 했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고 있는 이 사진이 바로 2층으로 바로 올라갈 수 있는 상가 전용 별도 계단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2층 전용이죠. 2층 전용. 그러니까 아래쪽 여기에서 메인 출입구가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이제 주거용으로 우리가 이용을 하고 상가는 별도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상가와 주거의 기능을 이제 계단에서 좀 분리를 했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이제 일조권을 받은 그러한 일조권 사선에 대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입구 쪽 모습인데요. 여기서 보셨던 것처럼 인접대지로부터는 얼마? 50cm만 이겨가면 된다. 이 부분이 입구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계단부가 되겠습니다. 계단부. 예, 계단부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계단에 대한 인면 구성은 조금 자연스럽고요. 그리고 이 사진은 현관에 대한 모습이 되겠는데요. 패밀리 하우스 모습이 되어 있고 CCTV가 있고 여기에 이제 주거용 패널이 있어서 주거에 대해서 좀 호출이 일어난다든지 그런 모습이 되기 때문에 주거 전용으로 우리가 구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가와 좀 분리한 그런 측면이 있고요. 자, 이 돌 같은 경우는 몽고 흑돌을 사용을 했는데요. 이게 사실 좀 가격도 괜찮고 좀 느낌이 괜찮은데 최근에 몽고 흑돌 수급이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몽고 흑돌이 조금 들어오는 게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몽고 흑돌이나 뭐 마천석 계열이 좀 어두운 계열이기 때문에 조금 중후한 맛을 내려면 좀 어두운 계열의 돌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2층의 주 진입에 대한 모습이 되겠는데요. 여기가 이제 유리창이 돼서 아무래도 좀 사람이 여기서 바로 볼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고 2층으로 올라가는 전용 계단이 만들어져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부분이 이제 주차장 모습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그래서 북쪽에서 진입을 하게끔 고려를 했고요. 자, 이게 이제 상부 모습이 되겠는데요. 뭐 이렇게 좀 코너를 조금 많이 열어서 거실 부분을 좀 비치를 시키고 좀 큰 창을 두어서 아무래도 좀 개방감을 두게 했고요. 이 부분 역시 건너편에 이제 녹지가 있었기 때문에 창문을 좀 큰 창을 좀 냈습니다. 이 창문도 좀 큰 창이고요. 좀 개방감을 주려면 위에 있는 창문보다는 창문이 좀 아래까지 나와서 이게 이제 외부와 내부가 다른 창문의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외부의 창문과 내부의 창문이 다르다. 우리가 주상복합 아파트에 지어지는 걸 보면은 이렇게 긴 창문을 조금 만드는데요. 그 시스템을 일상에도 적용을 시켜서 그런 느낌을 좀 만들었고요. 저는 이제 이게 다가구 주택을 설계를 할 때 외부에 이 난간을 설계를 안 합니다. 난간을 하게 되면 굉장히 건물의 외관이 지저분해지기 때문에 난간을 안 하고 최대한 픽스 유리창을 대서 깔끔한 모습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디자인을 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2층으로 올라가는 모습인데요. 2층으로 바로 올라가고 여기에 간판이 이렇게 붙어져 있고요. 이렇게 다 외부에서 보면은 다 보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여기 부분이 바로 파킹, 주차장 모습이 되겠고요. 이 부분도 좀 개방감 있게 좀 시원하게 오프닝을 두고 2층으로 바로 진입할 수 있는 그러한 근생 전용 출입구를 만들었다. 이것도 여러분이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층의 상가의 독립성, 또 밤 10시, 11시, 12시까지 영업을 하는데 주거하고 섞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손님들하고 섞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메인 계단을 쓰게 되면 손님하고 거기 거주민이 섞이기 때문에 좀 불미스러운 일도 일어날 수 있고요. 또 밤늦게 소음이라든가 또 음식점 같은 경우는 또 술 취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별도로 분리를 해야만 주거와 상업의 어떤 손님 간의 조금 분리를 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상가주택을 할 때 2층 전용
계단을 한번 좀 고려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이제 내부의 엘리베이터 모습인데요. 1층에 현관 들어오면은 이게 6인용 엘리베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지만은 생활하는 데는 상당히 편리한 그런 엘리베이터가 되겠습니다. 오른쪽의 사진도 주 계단의 모습이 되는데, 주 계단에서 이렇게 픽스 창을 두어서 빛이 들어오면서 외부에서 보면은 좀 디자인적으로 잘 만들어진 그러한 모습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엘리베이터를 사용하게 되면은 계단의 창문이 좀 자유스럽게 구성될 수 있죠. 그래서 환기는 엘리베이터 옆쪽에 있지만 이렇게 주 메인에는 픽스 창이라든가 디자인적으로 잘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내부의 인테리어가 완성된 모습이 되겠는데요. 내부의 모습은 1층에 처음에는 이제 이게 카페가 들어와 있습니다. 카페가 들어와 있는데, 이제 근린생활시설은 계속해서 영업장이 바뀌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뭐 호프집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처음에 오픈했을 때는 카페가 들어왔었다라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근생은 뭐 이제 준공할 때는 내부의 마감을 다 안 하고 임차인이 들어와서 인테리어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이제 공사를 하면서 그분은 이제 시공사랑 잘 협의를 해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2층 모습인데요. 2층은 이제 미용실이 들어와 있습니다. 미용실에 인테리어 하니까 아주 깔끔하고 나이스하게 됐죠. 이 부분이 아까 이제 코너 쪽에서 본 이 부분이 코너입니다. 코너에서는 좀 창문들을 좀 크게 주고 환기창도 주고 이렇게 일부는 턱을 줘서 좀 내부가 다 보이지 않게끔 그렇게 처리를 했고요. 사실 여러분이 근린생활 시설 하다 보면 유리창이 다 내려오는 게 있고 이렇게 중간에 턱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중간에 턱이 있는 게 생활하는 데는 좀 큰 불편함은 없을 것 같아요. 다 내려오면 이제 내부가 다 보이기 때문에 좀 지저분한데, 이런 지저분한 것들을 다 막을 수 있고, 사실 영업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또 소음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방지할 수 있어서 이렇게 처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도 이제 외부의 모습이 되는데요. 외부의 모습 보면은 녹지가 아주 잘 보여서 코너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코너뷰가 아주 시원하게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좀 개방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부분도 처음에 오픈했을 때 이제 카페의 모습이 되겠고요. 이게 이제 화장실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화장실 구성도 매우 중요하니까 이런 조명 같은 경우도 여러분이 좀 신경 써서 하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부분도 좀 조명이 있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여자 화장실에 거울을 최대한 이렇게 조명감을 있게 해서 좀 화장실을 깨끗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화장실을 좀 특별하게 신경을 써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사진은 4층, 5층에 대한 모습인데요. 4층, 5층은 우리가 복층형으로 구성한 주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층에서 5층으로 올라가는 내부 계단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내부 계단은 이제 목재로 다 마감을 해서 친환경적이고 좀 따뜻하게 그렇게 구성을 했고요. 이 부분도 이제 아래쪽은 계단실입니다만 이제 환기창을 둔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도 이제 4층에서 5층으로 올라가는 이제 복층형 계단 부분인데요. 계단 부분에서도 4층에서 5층 부분에 대한 계단,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5층에서 옥상으로 올라가는 그런 계단에 좀 픽스 창을 뒀기 때문에 이렇게 픽스 창들이 내부에서 보게 되면 상당히 분위기가 있다라고 여러분이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막 창문을 내지 말고 좀 창문에 대한 다양함도 좀 여러분이 구성을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 사진은 이제 주거에 대한 모습이 되겠는데요. 4층의 거실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층의 거실이 건물의 코너에 위치해 있는데요. 코너가 아무래도 좀 개방감이 있기 때문에 창문을 이렇게 크게 냈고요. 자세히 보시면 창문이 두 시스템이라고 보면 됩니다. 내부에서는 이게 다 열리고요. 바깥에서는 위에만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위에만. 바깥의 창문은 픽스고 내부에서는 안의 창문으로 다 열리게 시스템이 두 개가 되어 있다. 요거는 이제 패키지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창호 사이트 가시면은 이러한 창문들을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안방의 모습인데요. 이제 부모님이 살고 계시는 그러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은 이 창문이 안에서는 크게 열리고 바깥의 창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창문이 있어서 이것만 열리고 아래쪽은 픽스 창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방에서도 좀 외부의 녹지를 잘 볼 수 있게끔 좀 창문을 크게 만들었다라는 부분이 좀 디자인에서 좀 신경 썼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은 그냥 일반적인 방인데요. 이제 아래쪽까지 창문이 없는 경우죠.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법적으로 1100
1100 정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1100까지 턱을 만들고 이 부분이 일반적으로 이제 창문이 되는데요. 1100이 아래로 내려오게 되면은 난간을 하든지 아니면은 유리를 픽스창을 하든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1100까지 상단까지가 1100입니다. 1.1m, 1.1m를 유지하니까 아무래도 조금 위에가 좀 높게 보이죠. 자, 지금 보고 계시는 주방의 모습은 3층의 모습이 되는데요.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보시면은 이렇게 코너로 주방이 위치해 있거든요. 이 모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방이 코너에 있고 바로 창문이 있어서 나름대로 빛도 들어오고 환기도 되고 또 바로 창문이 있기 때문에 이제 코너가 불가피하게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주택은 평면의 구성에 있어서 생활이 좀 편리해야 되기 때문에 평면 구성에서 조금 상당히 좀 애로점이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선들에 대한 짜투리 공간을 잘 만든 것 같습니다. 자, 이 사진도 이제 명확하게 좀 그 창문에 대한 시스템을 알 수 있겠죠. 이게 다 열리고 바깥의 창문은 이게 픽스고 이게 열린다. 그래서 이삿짐은 이렇게 들어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거의 안방에서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이제 외관상에서 디자인 포인트로 코너를 최대한 열어서 위에는 이렇게 상부창만 있고 아래에는 두 시스템으로 이렇게 두 개의 창문이 위치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다시 한번 보는 마지막 사진인데요. 여러분이 보시면은 두 개 층 근생, 세 개 층은 다가구 이렇게 모습이 되어 있고요. 이 모습도 상가로 올라가는 전형적인 모습.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큰 창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아까 보셨던 것처럼 상부에만 있는 그런 창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창문을 좀 크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클라인하우즈의 성신여대 패밀리 하우스를 좀 소개를 했습니다. 두 개의 필지를 합해서 1층, 2층은 상가, 3층, 4층, 5층은 다가구로 구성되어 있고요. 4층, 5층은 복층형으로 주인 세대가 들어가 있고 3층은 임대 세대로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제 1층, 2층, 3층이 임대고 4, 5층이 주인이 들어가서 사는 그러한 상가주택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프로그램이나 기능이나 또 땅의 입지에 따라서 상가로 갈 거냐 말 거냐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그 동네에서 좀 코너에 있는 땅이나 그래도 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은 1층, 2층까지는 상가로 해도 좀 임대가 좀 잘 나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층은 다가구로 한다. 이 부분 역시 1층에서 임대료를 많이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1층에 상가를 넣는 거죠. 전체적인 수익성으로 보자면은 1층의 상가에 대한 수익성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또 주차 면적도 또 적게 차지하니까 1층에 상가를 넣음으로써 수익에 대한 부분이 올라가니까 그 부분에서 이제 상가주택을 고려하는 그러한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아파트 주변이라든가 좀 인구의 이동성이 있는 부분은 2층까지는 그래도 임대는 좀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이 좀 잘 생각해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좀 오랜만에 이관용의 설계 작품 상가주택을 좀 소개해 드렸는데요. 꼬마 빌딩 46평의 상가주택을 소개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작품으로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이 꿈꾸시는 그러한 부동산이나 또 여러분이 생각하는 어떤 주거의 유형 또 상가 관련된 내용은 잘 고민하셔가지고 앞으로 여러분의 꿈을 잘 이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관용 건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